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입니다. 지은이 강성호, 출판사 미디어숲. 그럼 시작할게요. 만물 인터넷의 위대한 알고리즘이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전쟁을 해야 할지 말지 알려줄 것이다. 파트 1. 변화를 몰고 올 네트워크 경제. 네트워크 경제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은 전혀 다른 두 시장을 연결하는 도구다. 소비자와 판매자라는 전혀 다른 두 경제 주체를 연결하는 기능 때문에 플랫폼을 양면 시장이라 일컫는다. 플랫폼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서로 다른 시장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다. 플랫폼은 서로 다른 고객 집단, 즉 양면 시장이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다. 양면 시장에서는 돈을 내는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이 다르다. 카카오톡의 사례에서는 광고 업체들이 돈을 내는 쪽이고 일반 메신저 서비스 사용자들은 혜택을 받는 쪽이다. 쿠팡의 경우에는 판매자들이 돈을 내는 쪽이고 일반 사용자들은 혜택을 받는 쪽이다. 판매자들이 쿠팡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은 상품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 대가로 플랫폼 반대편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공짜 점심이 존재하는 플랫폼 경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위 표현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즐겨 쓰던 격언이다. 경제 기사에 수시로 등장하는 이 표현은 서부 개척 시대의 한 술집에서 유래했다. 당시 어느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면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집의 술값은 다른 가게보다 비쌌다. 즉,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술값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파생된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격언은 어떤 일에는 항상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있다. 양면 시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쪽과 혜택을 보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쪽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보는 쪽이 받는 돈을 교차 보조금이라고 한다. 양면 시장은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사용료, 교차 보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카카오톡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양면 시장이 잘 보인다. 문자 할게 라는 말보다 카톡 할게 라는 말이 더 편하게 사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으로 생일인 친구를 확인하고 선물하기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낸다. 송금이 필요할 때에도 은행 앱 대신 카카오톡 송금 버튼을 누른다. 공짜 문자로 등장한 카카오톡은 어느덧 11살이 되었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카카오톡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게 됐다. 국내 메신저 점유율 9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누적 가입자는 1억 명이나 된다. 이제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 앱이 아니다. 송금, 지도, 검색, 게임, 배달, 쇼핑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 되었다. 카카오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큰 고민에 빠졌다. 바로 증가하는 서버 유지 비용 때문이었다.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버 유지 비용도 증가했는데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카카오는 5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무렵 카카오는 변신을 시도한다. 1천만 명 가입자를 바탕으로 양면 시장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전략이었다. 카카오가 처음 도전한 수익 사업은 2010년 12월 제휴업체 15곳으로 시작한
선물하기다. 지금 선물하기는 6천여 곳이 입점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되었지만 출범 초기에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돌파한 2011년 11월에도 선물하기에 참여한 상품 공급업체 수는 여전히 50여 개에 불과했다. 그동안 카카오톡의 적자는 계속 불어났다. 2011년에 당기 순손실은 15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의 양면시장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에게 그저 메신저 앱이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이에 카카오는 교차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카카오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공짜 미끼였다.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에게 무료 이모티콘, 무료 게임 아이템, 할인 쿠폰과 같은 공짜 미끼를 대거 배포했다. 결국 카카오톡의 공짜 미끼 전략은 먹혀들었다. 가입자들은 서서히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을 하거나 이모티콘을 구입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러자 시장의 반대편인 돈을 내는 쪽에 이모티콘 공급자, 선물하기 공급자, 상품 판매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카카오는 결국 1억 명 가입자를 달성한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돈을 내는 쪽의 성장은 거꾸로 카카오톡 가입자를 더욱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카카오톡이 가입자 3천만 명을 달성하는 데에 약 609일이 걸렸지만 1억 명을 달성하는 데에는 59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재 카카오톡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다. 한국인이 카카오톡을 사용한 횟수는 2020년 11월 기준 970억 회로 2위인 네이버 215억 회의 4배가 넘는다. 파트 2. 네트워크가 경제 권력을 재편하다. 플랫폼 기업과 감시 자본주의 등장. 기업이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모습을 감시 자본주의라고도 일컫는다. 감시 자본주의란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자본주의다. 구글과 카카오가 우리의 검색 기록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감시 자본주의의 전형이다. 우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항상 흔적을 남긴다. 감시 자본주의의 기업들은 이러한 흔적들을 수집하여 데이터를 얻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타깃 광고, 가격 차별,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 플랫폼 기업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개인 정보를 얻고 있다. 카카오톡의 가입 절차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카카오톡에 가입하기 전에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다. 사람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동의 버튼을 누른다.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알고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것인지, 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냥 무조건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만약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기업들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취미 활동이자 여가 생활의 하나로 SNS에 여러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네이버 쇼핑몰에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 방문했던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구글 맵에 올리기도 한다. 카카오 지도에는 기억에 남은 방문 장소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콘텐츠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기업의 부를 창출하는 행위가 된다. 사용자들이 많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세계에서 나의 소비 행위는 순수한 취미나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이는 소비 행위인 동시에
네트워크라는 참여 농장에서 일하는 생산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는 아직 노동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구글 맵에 리뷰를 남기는 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일 등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취미 활동일 뿐이지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데이터 노동은 분명 새로운 생산 양식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제도로는 데이터 노동을 노동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 데이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좀 더 높은 임금을 기업에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노동조합은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도 막는다. 개인들은 어떤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할지에 대한 협상력이 없지만 데이터 노동조합은 카카오와 네이버 중 어디에 조합원의 데이터를 공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 3. 이제는 플랫폼 경제 시대다. 플랫폼 시대에 통하는 비즈니스 전략.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을 멀티 호밍이라고 부른다. 여러 채의 집을 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 멀티 호밍이 나타나는 산업에서는 여러 플랫폼이 공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플랫폼과 플랫폼이 만나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승자 독식이 불가능하다. 멀티 호밍이 쉬운 플랫폼 산업에는 쿠팡, 지마켓, 네이버 쇼핑과 같은 쇼핑 플랫폼들이 있다. 소비자는 가격만 착하다면 쿠팡이든 지마켓이든 네이버든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 사이트에 가입해 가장 가격이 저렴한 플랫폼을 찾아갈 뿐이다. 여러 플랫폼을 가입해도 가입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으며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쇼핑 플랫폼 기업들은 네이버와 쿠팡을 필두로 12에서 17% 수준의 비슷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경영 전략은 소비자들의 멀티 호밍을 막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막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의 최우선 전략이다.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아 독점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아멕스 카드 강제 사용 의무 부과는 소비자들의 멀티 호밍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었다. 아멕스 카드는 선발주자였던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를 따라잡기 위해 가맹점에 아멕스 카드 사용을 강요했으며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유사한 강제 사용 전략을 도입했다. 애플도 안드로이드 견제를 위해 멀티 호밍을 적극 저지한 바 있다. 스티브 잡스는 어도비사의 플래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본체 플래시는 인터넷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 졸라맨 같은 애니메이션이 플래시로 만들어졌으며 이후에는 간단한 게임을 구동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터넷 브라우저의 성능이 좋지 못해 플래시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애플은 굳이 플래시를 아이폰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까? 표면적 이유는 안정성과 보안 문제였다. 스티브 잡스는 2010년 플래시에 대한 생각이라는 장문의 편지를 애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플래시가 보안과 안정성이 좋지 않고 기기 성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플래시를 거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플래시가 멀티 호밍 현상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플래시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애플, 안드로이드, 맥, 윈도우를 가리지 않고 플레이된다. 한마디로 플래시로 만든 콘텐츠는 애플뿐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다른 기기에서도 구동이 된다. 따라서 플래시를 통해 만들어진 앱은 아이폰만의 특수성을 없애버리는 셈이었다.
이는 애플이 만들어 온 고유한 생태계를 위협하는 도전이었다. 그래서 잡스는 표면적으로 보안 문제를 내세워 플래시 프로그램을 거부했지만 속내는 다른 플랫폼의 부상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글로벌 플랫폼 패권 전쟁은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을 정복한 것처럼 매달 24억 명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가 메시징 앱으로 사용된다. 검색에서는 전 세계 90% 이상이 구글을 활용한다. 이렇게 플랫폼 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의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뒤덮어버렸다. 플랫폼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 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인터넷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이라 예견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버전 인터넷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검열 버전 인터넷이다. 중국식 인터넷이 또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라 예측하는 데에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 때문이다. 중국은 1대1로라고 불리는 중국식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지역에 자금을 투자하고 중국식 경제 모델을 전파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여러 개도국이 중국식 검열 버전 인터넷 모델을 표준 모델로 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의 인터넷 만리장성을 뚫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문화적 장벽, 그리고 보호막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난 중국의 카피캣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중국이 쌓아올린 디지털 만리장성 속에서 중국의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다. 틱톡은 만리장성의 보호 아래 글로벌 슈퍼스타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15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동영상 플랫폼계의 트위터다. 틱톡의 성공 비결은 인터넷 밈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읽어낸 데에 있다. 젊은 세대들은 짧은 동영상 소통에 열광했다. 2021년 현재 틱톡의 전세계 이용자 수는 약 7억 명이며 미국에서만 1억 2천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플랫폼 제국이었던 미국도 중국이 만든 플랫폼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